살을 내는 듯한 사풍이 휘몰아치는 만리제, 고갯길 위로 정적을 깨트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걷는 서리의 발끝은 이미 동상으로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낡고 해진 무명, 치마는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했으나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다. 등 뒤에 업힌 10살배기 남동생 문수가 행여나 잠들까 끊임없이 말을 건네야 했기 때문이다. 이 눈길에서 잠이 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함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서리의 등 뒤에 매달린 문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아이였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아이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누이의 어깨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두 팔로 서리의 목을 감싸 안은 문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이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가끔씩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흠칫 몸을 떨 뿐이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혀 사는 동생을 볼 때마다 서리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다. 누님, 다화가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기와집이라며 문수의 갈라진 목소리가 서리의 귓가에 힘겹게 닿았다. 서리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럼 다 와간다. 저기 산모퉁이만 돌면 장판서, 대기와 지붕이 보일 게다. 거기는 쌀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방도 절절 끓는단다. 거짓말이었다. 그곳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곳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났으나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빚더미에 앉은 서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도에 명문가 장씨 집안의 첩실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문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팔아 동생의 생명을 구걸하는 셈이었다. 장씨 집안의 안주인이 첩을 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굶어 죽어가는 동생을 보며 자존심 따위를 내세울 계제가 아니었다. 마침내 눈보라 사이로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이 위용을 드러냈다. 검은 기와들이 층층이 쌓여 하늘을 찌를 듯한 형세는 마치 그들을 압도하려는 듯 위협적이었다.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가 그토록 평온해 보일 수가 없었다. 서리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주저했다. 이 문턱을 넘어서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 자유로웠던 처녀 시절은 이제 영영 안녕이었다. 그녀는 등 뒤에 문수를 고쳐 업으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쇠붙이의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이리 오너라. 누구 없느냐. 서리의 외침은 눈보라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삐걱거리며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심술춥게 생긴 늙은 문지기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서리의 남루한 행색과 등에 업힌 병약한 아이를 훑어보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렸다. 어디서 온 거지들이야. 썩 꺼지지 못해 문지기의 호통에도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신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장판서와 맺었던 정혼의 증표였다. 문지기는 서신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읽어 내려갔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모양인지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다. 경멸에서 당혹감으로 다시 난처함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들이 서리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잠시 기다려라. 문지기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다시 들이닥친 추위 속에서 서리와 문수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발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문수의 숨소리는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이 다시 열리며 이번에는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눈매와 앙담은 입술. 그녀는 장판서의 정실부인 조씨였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도열해 있었다. 조씨 부인은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비소 패셔를 흘렸다. 내년이로구나. 다 망해가는 집구석 여식을 첩으로 들이다니 영감의 노망이 단단히 드셨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게다가 저 짐짝은 또 무엇이냐. 조씨, 부인의 시선이 문수에게 꽂혔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문수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제 동생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총명하고 얌전한 아이입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마님을 섬기며 은혜를 갚겠습니다. 서리는 눈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차가운 눈이 무릎을 적셨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조씨 부인은 혀를 차며 싸늘하게 내뱉었다. 재수없게 눈먼 병신까지 달고 왔구나. 우리 집안에 애군이나 끼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녀의 독설은 비수처럼 서리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지금 반박했다가는 당장 쫓겨날 것이 뻔했다. 조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하인들에게 손짓했다. 드려라. 단 저 녀석은 행랑채 구석방에 처박아도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란 말이다.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집안은 겉보기보다 훨씬 삭막했다. 정원수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곳곳에 금이 간 담벼락이 보였다. 소문대로 장씨 가문의 가세가 기울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리는 문수를 업은 채 하인들의 뒤를 따랐다. 따뜻한 안채를 지나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진 곳에 있는 허름한 헛간이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고 바닥에는 냉기가 올라오는 곳. 사람이 살 곳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우리에 가까웠다. 여기가 우리 방이야. 문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코를 찔렀지만 서리는 짐을 풀며 애써 밝게 대답했다. 그래, 조금 좁긴 하지만 우리 둘이 지내기엔 충분해. 누나가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서리는 낡은 가마니를 찾아 바닥에 깔고 문수를 눕혔다. 아이는 긴장이 풀렸는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파리한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서리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밤이 깊어지자 헛간은 더욱 추워졌다. 서리는 문수를 꼭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구슬프게 울렸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내일부터는 장판서와 조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노비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리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문수의 눈을 뜨게 해줄 명의를 찾겠노라고. 새벽녘 어스름한 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올 무렵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일어나라, 밥값은 해야지.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부엌어미였다. 서리는 몽롱한 정신을 수습하며 황급히 일어났다. 문수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춘 서리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방인인 서리를 경계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부엌으로 끌려간 서리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는 일이었다.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군말 없이 도끼를 들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새어나오는 밥 짓는 냄새가
허기를 자극했다. 문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일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장작더미 뒤편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앳된 도공 견습생이었다. 그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서리의 도끼질이 서툰 것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감히 다가와서 도와줄 엄두는 내지 못하는 듯했다. 이 집안의 엄격한 규율과 조씨 부인의 서슬, 퍼런 감시 때문이리라. 서리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묵묵히 도끼질을 계속했다. 한참을 일하고 있을 때 헛간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으악, 이게 뭐야? 서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끼를 내던지고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헛간 앞에는 조씨 부인의 아들인 장손, 철부지 도련님이 넘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문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눈먼 자식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장손은 분을 참지 못하고 문수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서리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장손의 다리를 붙잡았다. 도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가 앞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녀의 애원에도 장손의 화는 풀리지 않았다. 이 천한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소란을 듣고 달려온 조씨 부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당장 저것들을 멍석말이해라.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리고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려는 찰나 안채 문이 열리며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콜록콜록,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병색이 완연한 장판서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장판서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서리와 떨고 있는 문수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인지 경멸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만두어라. 장판서의 나직한 한마디에 하인들은 몽둥이를 거두었다. 조씨 부인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지아비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장판서는 서리에게 다가와 턱끝으로 문수를 가리켰다. 저 아이 손끝이 야무져 보이더구나. 가마에 불이나 떼게 해라. 그것은 뜻밖의 처분이었다. 짐짝 취급을 당할 줄 알았던 문수에게 일거리가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인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서막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장작타는 매캐한 연기가 가마터의 찬 공기를 가르고 피어올랐다. 장씨 가문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형 가마 앞은 이른 새벽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마에 불을 지피는 날은 집안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나 다름없었기에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발끝으로 걸어다녔다. 그 살얼음판 같은 현장 한 구석에 낡은 삼배옷을 걸친 문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손은 시커먼 숯검정으로 뒤덮여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탓에 연신 허공을 더듬거리며 장작더미를 찾고 있었다. 이 녀석아, 거긴 물동이가 있는 곳이야. 눈이 멀었으면 귀라도 밝아야지. 에잉치. 가마터의 책임자인 변수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문수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다. 그만 쌓아둔 장작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거친 나무 껍질에 손등이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이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바닥을 기며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무는 제가 다 옮기겠습니다. 문수의 애처로운 목소리에도 변수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부엌길을 돕던 서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동생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조씨 부인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서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녀는 행주를 쥐어짜며 입술을 깨물었다. 가문이 기울어가는 마당에
장님 아이 하나를 거두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시선들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서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부디 문수가 더 큰 사단만 내지 않기를 말이다. 변수의 지시에 따라 일꾼들이 가마, 아궁이 앞에 장작을 쌓기 시작했다. 이번 가마는 관청에 납품할 백자를 굽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장 판서가 지팡이를 짚고 직접 나와 지켜볼 정도로 공을 들인 일이었다. 문수는 더듬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나무 토막들을 주워 날랐다. 그런데 장작을 집어든 문수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작의 표면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코를 가까이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 나무는 안 됩니다. 문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장작을 아궁이로 던지려던 일꾼의 손이 멈추었고 변수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뭐라 감히 천한 것이 어디서 말대꾸냐. 변수가 성큼성큼 다가와 문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문수는 굴하지 않고 다급하게 외쳤다. 나무가 울고 있습니다. 겉은 말랐지만 속에는 물기가 가득해요. 이걸 태우면 불길이 탁해져서 그릇이 다 망가집니다. 변수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허기가 막혀서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지 30년이다. 내까진 놈이 감히 내 안목을 의심하는 게냐. 썩 비키지 못해 변수는 문수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보란듯이 그 장작을 아궁이 속으로 집어던졌다. 시뻘건 불길이 장작을 삼키자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문수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다. 아이에게는 장작 타는 소리가 마치 나무의 비명처럼 들리는 듯했다. 불길이 거세지자 가마 안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갔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맑고 투명해야 할 불꽃의 색이 탁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장판서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변수야, 불길이 왜 저러느냐. 연기가 너무 맵지 않느냐. 장판서의 지적에 변수는 당황하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아, 아닙니다. 날씨 탓에 기압이 낮아서 그럴 겁니다. 곧 안정될 것이옵니다. 변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안 돼요. 당장 불을 꺼야 해요. 가마 안쪽의 항아리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문수가 다시금 소리쳤다. 이번에는 아예 아궁이 앞으로 기어가 몸으로 입구를 막으려 했다. 일꾼들이 기겁하며 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문수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오른쪽 세 번째 단지예요. 그 흙은 다른 흙이랑 섞여서 열을 견디지 못해요. 터질 거예요. 아이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변수는 참다 못해 몽둥이를 들었다. 이 미친놈이 기어이 초를 치는구나. 당장 끌어내서 매를 쳐라. 일꾼들이 문수의 팔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갔다. 서리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안 됩니다. 제 동생을 때리지 마세요. 아이가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서리는 문수를 감싸 안으며 변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하지만 변수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재수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신성한 가마터에 부정을 탔어. 썩 꺼져라. 바로 그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가마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땅이 울릴 정도의 충격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엎드렸다. 가마 입구에서 시커먼 재와 파편들이 뿜어져 나왔다. 정적, 잠시 후 변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마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럴 수가.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문수가 지목했던 바로 그 위치. 오른쪽 세 번째 단에 놓여있던 큰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주변의 그릇들까지
모두 망가뜨린 것이었다. 장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깨진 파편 조각을 집어들었다. 파편의 단면에는 덜 마른 흙의 흔적이 역력했고 섞이지 말아야 할 잡토가 섞여 있었다. 문수의 말대로였다. 장판서의 시선이 천천히 문수에게로 옮겨갔다. 두려움에 떨며 누나의 품에 안겨있는 저 눈먼 아이가 어떻게 가마속의 사정을 꿰뚫어 보았단 말인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했다. 장판서의 눈에 처음으로 경외심과 비슷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변수네, 죄를 알렸다. 장판서의 호령의 변수는 털썩 주저앉았다. 마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놈이 요사스러운 말을 해서 부정을 탄 것입니다. 변수는 끝까지 문수 탓을 하며 발악했다. 하지만 장판서는 듣지 않았다. 시끄럽다. 내 놈의 태만함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당장 곤장을 치고 하옥하라. 하인들이 변수를 끌고 나가자 가마터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리는 멍하니 문수를 바라보았다. 동생의 손끝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문수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끝에는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예리한 눈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서리는 문수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속삭였다. 문수야, 네가 맞았어. 네가 해냈어. 하지만 문수는 기뻐하기는커녕 더욱 몸을 웅크렸다. 무서워 누님. 흙이 너무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어. 그날 밤 장판서는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문의 몰락을 막을 길이 보이지 않던 차에 나타난 기이한 아이. 맹인이지만 흙의 숨소리를 듣고 불의 마음을 읽는 아이.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인지 아니면 가문을 파멸로 이끌 재앙의 씨앗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는 문 밖 어둠을 응시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눈을 잃은 대신 신의 손을 얻었구나. 다음 날 아침 문수에게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더 이상 장작을 나르는 허드렛 일이 아니었다. 흙을 반죽하는 토련장으로 가라는 명이었다. 일꾼들은 수군거렸다. 장님이 어떻게 흙을 빚느냐고, 장판서가 노망이 든 게 아니냐고. 하지만 문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흙 만지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이 그에게는 더 진실했으니까. 토련장에 들어선 문수는 산더미처럼 쌓인 백토 앞에 섰다. 차가운 흙내음이 코끝을 자극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흙덩이를 만졌다. 그러자 기이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흙 알갱이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어디가 뭉쳐있고 어디에 기포가 숨어 있는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문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수의 능력을 시기하는 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변수의 자리를 노리던 부편수는 문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저 눈먼 놈이 들어오고 나서 재수가 없어졌어. 두고 봐라. 내 기필코 쫓아내고 말 테니. 부편수는 문수가 반죽해 놓은 흙에 몰래 돌가루를 섞어 넣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다가올 또 다른 시련을 알지 못한 채 문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흙을 주무르고 있었다. 안채의 기와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대는 아침이었다. 장판서댁 안주인인 조씨 부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가마터에서 있었던 소동은 집안 하인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눈먼 아이가 귀신을 본다더라. 가마 불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은 조씨 부인의 심기를 몹시 거슬리게 했다. 그녀는 평소 무속 신앙에 깊이 빠져 있어 집안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기운이 도는 것을 참지 못했다. 마님, 그 눈먼 놈이 들어온 뒤로
밤마다 도깨비불이 보인다는 소리도 있습니다요. 옆에서 부채질을 하던 몸종이 은근슬쩍 말을 보챘다. 조씨 부인의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갔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처음 볼 때부터 재수가 없더라니. 그년이 기어이 사단 시던을 내려고 작정한 게야. 그녀의 손에 들린 옥색 찻잔이 덜덜 떨렸다. 남편인 장판서가 요즘 들어 그 천한 남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더욱 견딜 수 없었다. 그년을 당장 이리로 끌고 오너라. 조씨 부인의 서슬퍼런 명령에 몸종들이 헐레벌떡 뛰어나갔다. 잠시 후 부엌에서 일하던 서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끌려왔다. 흑투성이가 된 치마 저고리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녀가 얼마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리는 뱃돌 아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네. 인연 감히 고개를 쳐드느냐. 조씨 부인이 신고 있던 비단신을 벗어 서리의 뺨을 후려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서리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오나 문수는, 제 동생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서리의 말은 오히려 조씨 부인의 화를 돋우었다. 아무 잘못이 없어. 내 동생 놈이 가마터의 요사스러운 주문을 외우고 다닌다지. 그 눈깔이 희번덕거리는 꼴만 봐도 소름이 끼친다. 조씨 부인은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서리의 무릎 쪽으로 날아들었다.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이 얇은 치마를 뚫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서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님 문수는 그저 흙을 잘 알 뿐입니다. 귀신 따위는 모릅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씨 부인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흙을 잘 알아. 영감이 그깟 재주 좀 칭찬해 줬다고. 기고만장해졌구나. 내 오늘 너희 남매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전연의 종아리를 쳐라. 피가 날 때까지 멈추지 마라.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서리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문수만 무사하다면 이 정도 고통쯤은 견딜 수 있었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안채 마당에 울려 퍼졌다.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지만 서리는 비명 대신 신음만을 삼켰다. 동생이 이 소리를 듣고 겁먹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씨 부인은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차를 마셨다. 독한 년,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녀에게 서리는 인간이 아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흉물일 뿐이었다. 한참의 매질 끝에 서리가 기절할 듯 앞으로 쓰러졌다. 하인들이 몽둥이질을 멈추고 조씨 부인의 눈치를 살폈다. 물 한 바가지 끼얹어라. 조씨 부인의 명령에 차가운 우물물이 서리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서리는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종아리는 불타는 듯 뜨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일으켜 다시 무릎을 꿇었다. 독한 것. 조씨 부인도 혀를 내둘렀다. 잘 듣거라. 내 동생 놈이 다시는 가마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만약 또다시 요사스러운 짓을 꾸미다 걸리면 그때는 내년 목숨뿐만 아니라 그 눈먼 놈의 손모가지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살기가 어린 경고였다. 서리는 바들바들 떨며 맹세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서리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이끌고 안채를 나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쉴 수가 없었다. 문수가 기다리고 있을 헛간으로 가야 했다. 하인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 씨 부인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외면했다. 이 넓은 집안의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다. 헛간에 도착하자 문수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다. 누님이야. 문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다. 서리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쇳소리 섞인 신음이었다. 그래 문수야. 누나 왔다. 문수는 소리 나는 쪽으로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아이의 손이 서리에 젖은 옷자락에 닿자마자 멈칫했다. 누님 왜 젖었어? 그리고 이 냄새는 피 냄새잖아. 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친 거야. 그 사람들이 또 때렸어. 아이는 울먹이며 서리의 몸을 더듬었다. 서리는 황급히 문수의 손을 잡고 막았다. 아냐. 일하다가 물동이를 엎어서 그래. 피 냄새는 닭을 잡다가 묻은 거야. 정말이야. 거짓말. 문수가 소리쳤다. 누님 목소리가 떨리잖아. 숨소리도 거칠고.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가마터에서 나서서 그런 거지. 문수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내 눈이 멀어서, 내가 병신이라서 누님이 고생하는 거야. 차라리 죽어버릴래. 아이는 벽에 머리를 대치려 했다. 서리는 기겁하여 문수를 끌어안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서리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두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헛간 바닥에서 엉엉 울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그들의 젖은 몸을 더욱 시리게 했다. 문수야, 넌 잘못 없어. 네 눈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내가 흙을 알아보는 건 하늘이 주신 재주란다. 언젠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서리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주문처럼 속삭였다. 그날 밤 서리는 열병에 시달렸다. 매맞은 자리가 퉁퉁 부어올라 열이 펄펄 끓었다. 문수는 밤새도록 누이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며 곁을 지켰다. 앞이 보이지 않아 물을 쏟고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누님 아프지 마. 내가 꼭 지켜줄게. 내가 최고의 도공이 되어서 복수해줄게. 문수의 다짐은 어둠 속에서 작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퉁퉁 부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조씨 부인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 뻔했기에 꾀병을 부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도끼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장판서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어제 안채에서 난 소동을 그도 알고 있었다. 조씨 부인의 성격을 알기에 모른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깨진 도자기 파편을 만지작거렸다. 문수가 지적했던 그 파편이었다. 흙을 읽는 눈이라. 장판서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문수의 운명을 바꿀, 아니 장씨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결정이었다. 가마터에서는 여전히 부편수가 득세하고 있었다. 그는 문수가 나타나지 않자 콧노래를 부르며 일꾼들을 부려먹었다. 거봐라. 그 재수없는 놈이 없으니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느냐.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문수가 헛간에서 몰래 가져온 흙으로 밤새도록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빚어지는 그 작은 기적은 조만간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이 유난히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 장판서 가문의 운명이 걸린 진상품. 백자 청화, 용준 룬준을 굽는 대망의 날이 밝았다. 가마터에는 이른 새벽부터 정갈한 제사상이 차려졌고 돼지머리와 시루떡이 올려졌다. 변수를 비롯한 사기장들은 목욕 재개하고
흰 옷을 갖춰 입은 채 비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이번 가마가 성공해야만 조정의 신임을 다시 얻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기에 장판서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러나 헛간에 갇혀있던 문수의 안색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아이는 바닥에 귀를 대고 엎드려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했다. 누님 땅이 울어 흙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문수의 말에 서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수야, 제발 조용히 해.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괜한 소리 했다가 또 매를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서리는 동생의 입을 틀어막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문수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 불을 지피면 다 죽어. 항아리도 죽고 가마도 죽어. 문수는 기어 이 서리의 손을 뿌리치고 헛간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앞이 보이지 않아 몇 번이고 넘어지고 부딪혔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열기가 느껴지는 쪽을 향해 달렸다. 서리가 기겁하며 뒤를 쫓았다. 문수야, 설아,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수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가마터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멈추시오. 불을 지피면 안 됩니다. 문수의 절규가 제사를 지내던 엄숙한 분위기를 단번에 깨트렸다. 사기장들과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꽂혔다. 변수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저 재수 없는 놈이 기어이 초를 치는구나. 당장 끌어내지 못해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문수는 가마 입구를 막아서며 버텼다. 비키지 않겠다. 이 가마에 불을 넣으면 재앙이 닥칠 거야. 문수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장판서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한편으로는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번 가마가 터졌을 때 문수의 예언이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 이번 흙은 내가 직접 고른 최상품이다. 장판서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문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흙은 최상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섞였습니다. 흙 반죽 속에 쇠가루 냄새가 납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게 분명해요. 그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변수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다. 이 미친놈이 이제는 모함까지 하는구나. 내가 직접 검수한 흙이다. 어디서 감히 내 눈을 의심해. 변수는 펄펄 뛰며 부인했다. 사실 흙을 준비한 것은 부편수였고 변수는 그저 믿고 맡겼을 뿐이었다. 부편수가 슬며시 나서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대감마님, 저놈이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맹인 주제에 쇠 냄새를 맡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필시 저희를 음해하려는 수작입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장판서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진상품 납기 일은 코앞이었고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게다가 천한 맹인의 말만 믿고 대사를 그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끌어내라. 장판서의 냉정한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마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문수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건장한 하인들이 문수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뒤늦게 도착한 서리가 문수를 감싸 안으며 엎드려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정신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변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침을 뱉었다. 재수옴 붙었네. 어서 불을 지펴 애군을 쫓아내야지 원. 그의 신호와 함께 화부들이 아궁이에 불을 붙였다. 시뻘건 불길이 마른 장작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가마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불꽃을 보며 문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안 돼. 너무 뜨거워. 다 깨질 거야. 불길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굴뚝으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힘차게 하늘로 치솟았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다. 장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변수는 의기양양하게 문수를 노려보았다. 보았느냐?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내 놈의 요사스러운 혓바닥을 잘라버려야 마땅하다. 사람들은 문수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다. 서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며 문수를 더욱 꽉 껴안았다. 하지만 문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타오르는 가마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환호성 대신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흙의 비명이 들리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뒤틀리는 흙 입자들의 소리, 팽창하는 쇠가루가 유약을 밀어내는 소리. 그것은 끔찍한 파멸의 전주곡이었다. 누님, 도망가야 해. 여기가 곧 지옥이 될 거야. 문수가 속삭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마의 온도는 올라갔다. 그런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색깔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흰색이던 연기가 점점 검붉은 색을 띠더니 급기야 역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구경하던 사람들이 코를 막았다. 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쇠가 타는 냄새였다. 어라, 불길이 왜 이래? 화부가 당황하며 외쳤다. 아궁이 밖으로 불길이 역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마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장판서가 벌떡 일어났다. 변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변수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글쎄요.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 순간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문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가마 벽에 금이 갔다. 틈새로 시퍼런 불길이 혓바닥처럼 튀어나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가마가 터진다, 피해라. 누군가 외쳤다. 아수라장이 된 가마터 한복판에서 오직 문수만이 차분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용준의 허리가 끊어지고 용의 비늘이 녹아내리는 참상을, 인간의 욕심과 오만이 빚어낸 처참한 결과를. 서리는 공포에 질려 문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문수야, 가자. 어서 가자. 그러나 문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끝까지 봐야 해. 저들이 저지른 죄를 똑똑히 기억해야 해.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핏빛 같은 슬픔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도공으로서의 첫 각성이자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저들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가마의 진동은 점점 더 격해졌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우리를 부수고 나오려는 듯했다. 장판서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이 마지막 희망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 모든 것을 예견했던 눈먼 소년이 서 있었다.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굉음과 함께 가마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시뻘건 불기둥이 용의 승천처럼 하늘로 치솟았고 사방으로 뜨거운 파편들이 비오듯 쏟아졌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어졌고 가마터 주변은 순식간에 매캐한 먼지와 잿더미로 뒤덮였다. 그 혼란 속에서도 문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텅 빈 눈동자로 무너진 가마를 응시할 뿐이었다. 서리는 그런 동생을 감싸 안고 바들바들 떨었다. 자욱한 연기가 거치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장판서 가문의 희망이었던 용주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푸른 용 그림이 그려져 있던 도자기 파편들이 검게 그을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의 파괴가 아니었다.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결종, 과도 같았다. 장판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깨진 조각 하나를 힘없이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변수와 부편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상품을 망쳤으니 관아의 추궁을 피할 수 없을 터. 자칫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중죄였다. 부편수의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자갔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다. 살아남으려면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문수에게 꽂혔다. 저놈이다. 저 눈먼 요물 때문이야. 부편수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놈이 아까부터 재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더니 기어이 가마에 저주를 퍼부은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가마가 왜 터진단 말이냐. 그의 선동에 겁에 질려 있던 일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를 낳는 법. 사람들은 하나둘씩 문수를 향해 저기를 드러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조씨 부인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나섰다. 네, 뭐라 했습니까? 저것들이 들어온 뒤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필시 저 아이에게 귀신이 씌었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첩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다. 저 요물을 잡아라. 멍석마리에서 내다 버려야 한다. 누군가의 외침을 신호탄으로 성난 군중이 문수와 서리에게 달려들었다.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문수를 끌어안았다. 안 됩니다. 제 동생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쇠가루가 섞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발 확인해 보세요. 서리의 절규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건장한 하인들이 서리를 거칠게 떼어내고 문수의 머리채를 잡았다. 누님 문수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울부짖었다. 하인들은 문수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가 몽둥이질을 시작했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문수의 작은 몸이 튀어올랐다.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들의 실수와 공포를 그 작은 아이에게 모두 쏟아붓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차라리 나를 때려요. 제발 내 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서리가 하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조씨 부인은 싸늘하게 웃으며 명령했다. 전현도 같이 쳐라. 감히 주인을 능멸하고 집안을 망친 죄를 물어야 한다. 몽둥이가 서리의 등 위로 쏟아졌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튀었지만 서리는 문수의 몸 위로 몸을 던져 그를 감쌌다. 서리의 등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키며 문수의 귀에 속삭였다.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문수는 누이의 따뜻한 피가 자신의 얼굴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비릿한 냄새가, 그 뜨거운 액체가 문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누님 비켜. 나 때문에 죽지 마. 제발 비켜. 문수는 발버둥 쳤지만 서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모든 매를 대신 맞았다. 장판서는 이 참혹한 광경을 외면하고 돌아섰다. 그는 알고 있었다. 문수의 말이 옳았음을. 가마가 터진 것은 쇠가루 때문임을. 하지만 지금 나서서 진실을 밝히면 가문의 수치는 물론이요. 자신의 무능함까지 드러나게 된다. 비겁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그의 양심을 찔렀지만 애써 귀를 막았다. 한참 동안의 매질 끝에 서리와 문수는 피범벅이 되어 쓰러졌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어 축 늘어져 있었다. 죽은 거 아니야.
하인 중 하나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부편수가 다가와 발로 툭툭 건드려 보았다. 아직 숨은 붙어 있구먼. 질긴 목숨 같으니라고. 조씨 부인이 코를 막으며 지시했다. 더러운 것들, 당장 광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인신매매상에게 넘겨버릴 테다. 하인들은 짐짝을 나르듯 두 사람을 들어 올려 헛간보다 더 어둡고 추운 광에 던져 넣었다. 광. 무거운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냉기만이 가득했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리는 희미하게 신음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을 더듬었다. 문수야, 문수야, 누님. 문수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고 있었다. 서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동생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미안해, 누나가 힘이 없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문수의 뺨을 적셨다. 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누이의 상처난 등을 어루만졌다. 손끝에 닿는 찢어진 살칸의 감촉에 문수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밤이 깊어가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거나 내일 아침이면 노비로 팔려가 평생을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이곳에 희망은 없었다. 장판서도 하늘도 그들을 버렸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서로의 체온뿐이었다. 그때 문수가 힘겨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님 나가자.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문이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문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까 들어올 때 들었어. 문고리가 낡아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그리고 바닥 한쪽에서 바람이 들어와. 흙벽이 무너진 곳이 있을 거야. 아이의 청각과 촉각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 있었다. 서리는 문수의 말대로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구석진 곳에 쌀가마니로 가려진 틈새가 있었다. 흙벽이 오래되어 허물어진 구멍이었다. 어른은 빠져나가기 힘들겠지만 마른 체구의 두 사람이라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래 나가자. 어디로든 가자. 죽더라도 길 위에서 죽자. 서리는 겉옷을 벗어 문수에게 입히고 자신의 치마를 찢어 동생의 상처를 동염했다. 고통으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참아냈다. 두 남매는 쥐새끼처럼 흙벽 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뚫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왔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다. 먼저 문수를 밖으로 밀어내고 서리가 뒤따라 나갔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밤.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엎혀. 서리가 등을 내밀었다. 문수는 주저했지만 서리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엎였다. 피투성이가 된 누이의 등에 엎인 문수는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누님을 비단 방석 위에 앉히고 호강시켜 주겠노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짓밟은 저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겠노라고. 두 사람은 발자국을 지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는 장판서 댁에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이 눈 속에 파묻혀 가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그들의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린 곳이었다. 서리와 문수의 발걸음은 험준한 산맥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전설로만 전해지는 귀신의 숲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눈보라를 휘감고 몰아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밭을 헤치고 있었다. 등에 엎인 문수의 체온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온기였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피투성이가 된 발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눈 위에 참혹한 궤적을 남겼다. 추위와 고통이 온몸을 마비시키려 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그녀를 채찍질했다. 장판서대 카인들이 사냥개를 풀고 횃불을 든 채 쫓아오고 있었다. 누님 나를 내려줘. 나 때문에 누님까지 잡히면 안 돼. 문수가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아이는 자신의 무게가 누이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동생의 다리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네가 없으면 나도 살 이유가 없다. 지옥 끝까지라도 같이 갈 것이다. 서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다.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일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거기서라 도망간 노비놈들을 잡아라.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놈들에게 잡히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서리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며칠간 굶주린 데다 모진 매질까지 당한 몸이라 속도가 나질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시야가 흐릿해져 왔다. 그들 앞에는 두 갈래 길에 나타났다. 오른쪽은 읍내로 이어지는 대로였고 왼쪽은 험준한 산세로 가로막힌 숲길이었다. 오른쪽으로 가면 금방 따라잡힐 것이 뻔했다. 서리의 시선이 왼쪽 길 마을 사람들이 귀곡괴구 이라 부르며 꺼리는 금지된 숲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도는 저주받은 땅이었다. 하지만 지금 서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인간 짐승들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귀신에게 잡혀 먹히는 편이 나았다. 이쪽이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왼쪽 숲길로 방향을 틀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바람 소리는 원기들의 통곡처럼 들려왔다. 문수는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기운을 감지하고 몸을 움츠렸다. 누님, 여기는 느낌이 이상해. 땅이 숨을 쉬는 것 같아. 문수의 말에 서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쫓아오던 하인들은 갈림길 앞에서 멈춰섰다. 그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바닥에 찍힌 핏자국을 확인했다. 이 미친 것들이 귀곡으로 들어갔어. 하인 중 하나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저 숲에는 식인 호랑이가 산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곳이라던데. 추격대장은 숲의 어둠을 노려보며 침을 뱉었다. 제발로 무덤을 찾아갔구먼. 내버려 둬라. 어차피 저 안에서 얼어 죽거나 짐승 밥이 될 테니. 하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소리가 멀어지자 서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누님 문수가 놀라 서리의 몸을 흔들었다. 괜찮아. 잠깐 쉬는 거야. 서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문수의 옷매무새를 여며주려 애썼다. 숲은 깊고 어두웠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쌓인 눈은 무릎을 넘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도 감각을 곤두세웠다. 바람 냄새 밟히는 눈의 소리, 나무들의 속삭임.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려 노력했다. 누님 일어나야 해. 여기서 자면 죽어. 조금만 더 가보자. 저쪽에서 따뜻한 바람 냄새가 나. 문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사르르는 냉기 속에서 미세하게 남아 훈훈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숨을 내쉬는 듯한 온기였다. 서리는 문수의 부축을 받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래 가보자. 내 말이 틀린 적은 없었으니까.
두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눈보라가 그들의 발자국을 지우며 뒤따라왔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길은 사라졌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다. 서리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다. 나무 그림자가 저승사자처럼 보이고 바람 소리가 부모님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서리야, 이리 오렴. 따뜻하단다. 환청에 홀린 서리가 절벽 쪽으로 발을 내디디려 했다. 안돼 문수가 서리의 옷자락을 잡아챘다. 거긴 낭떠러지야. 바람 소리가 달라. 텅 빈 소리가 난다고. 문수의 외침에 서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발밑을 보니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마터면 그대로 떨어져 죽을 뻔했다. 서리는 안도감과 공포에 휩싸여 문수를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미안해. 누나가 정신을 놓았나 봐. 그때였다. 숲의 정적이 깨지며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음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했다. 문수는 귀를 바닥에 대고 집중했다. 누님 들려. 땅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야. 아주 깊은 곳에서. 그리고 유황 냄새가 나. 문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근처에 동굴이 있을 거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일정해. 두 사람은 소리와 냄새를 따라 움직였다. 눈 덮인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하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이 보였다. 덩굴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였다.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이 엄동설 안에 김이 나는 곳이라니. 문수가 먼저 손을 뻗어 입구의 공기를 만져보았다. 따뜻해. 누님 여기야. 여기가 우리가 살 길이야. 서리는 남은 힘을 짜내어 덩굴을 걷어냈다. 좁은 입구를 지나자 내부는 제법 넓은 공간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동굴 안은 바깥 세상과는 딴판으로 훈훈했다. 바닥에서는 지열이 올라오고 있었고 안쪽 깊은 곳에는 작은 웅덩이가 있어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 혹은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의 피난처였다. 살았다. 서리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문수는 더듬거리며 누이의 곁으로 다가왔다. 누님, 이제 괜찮아. 아무도 우릴 쫓아오지 못해. 아이는 자신의 언손으로 서리의 차가운 볼을 감쌌다. 동굴 안의 온기가 두 사람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했다. 서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동굴 벽을 바라보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벽면 가득 채워진 기이한 그림들과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도자기 조각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물레 하나. 이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잊힌 과거의 비밀을 품고 있는 장소였다. 문수야, 저게 보이니 아니 느껴지니. 서리가 중얼거렸다. 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느껴져. 흙 냄새가 달라. 여기 있는 흙은 아주 오래되고 귀한 흙이야. 마치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문수의 손이 바닥에 흙을 움켜쥐었다. 그 흙은 장판서, 댁에서 만지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을 품은 흙이었다. 그날 밤 두 남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문수는 불을 뿜는 용을 보았고 서리는 붉은 꽃이 만발한 숲을 거니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기구한 운명과 찬란한 미래를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귀곡이라 불리던 죽음의 숲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숲으로 변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동굴 입구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문수는 먼저 눈을 떴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동굴 안쪽으로 기어갔다. 그곳에는 반쯤 흙에 파묻힌 백골 쉬신 한 구가 앉아 있었다.
시신 옆에는 낡은 서책 한 권과 붓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문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시신을 향해 절을 올렸다. 마치 스승을 대하듯 경건한 자세였다. 서리도 부스스 눈을 떴다. 그녀는 문수가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문수야,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서리가 다가와 시신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러나 문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누님 이분이 주인이셔. 이 동굴과 이 흙의 주인, 나를 부르셨어. 문수의 손에는 어느새 낡은 서책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으로 사라진 대도공의 비급 미시였다. 동굴 안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별천지였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 소리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았다. 지열 덕분에 훈훈해진 공기가 동굴을 감싸고 있었고 천장 틈새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먼지 춤을 추듯 내려앉았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평온한 아침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동굴 안쪽에 앉아있는 백골 시신에게로 향했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앞섰다. 눈이 밀어났어. 문수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이미 한참 전부터 깨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문수의 손에는 시신 곁에 놓여있던 낡은 서책이 들려 있었다.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야. 어젯밤 꿈에 나타나서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어. 문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서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다가가 서책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빛바랜 먹글씨로 백운비록 바이운 미록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서리의 손이 떨렸다. 백운 선생이라면 10년 전 호련히 사라진 전설의 사기장이 아니냐.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왕실의 진상할 그릇을 빚던 천재의 사기장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쫓겨나 행방불명되었다는 그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이곳 귀곡의 동굴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세상에, 전설이 사실이었어. 서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책장을 넘기자 빽빽한 글씨와 함께 그릇을 빚는 비법들이 그림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흙을 고르는 법, 유약을 만드는 법, 불을 다루는 법까지. 그것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도예의 정수였다. 하지만 문수는 앞을 볼 수 없으니 이 귀한 책도 무용지물이 아닐까. 서리의 걱정을 읽기라도 한 듯 문수가 씩 웃었다. 누님 걱정 마. 글자는 누님이 읽어주면 돼. 그리고 나는 더 좋은 걸 찾았어. 문수는 바닥을 기어 동굴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희고 고운 흙이 퇴적되어 있었다. 문수는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다. 만져봐. 누님, 이건 그냥 흙이 아니야.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찰떡처럼 쫀득해. 서리가 다가가 흙을 만져보았다. 과연 문수의 말대로였다. 장판서댁에서 보던 거칠고 퍽퍽한 흙과는 차원이 달랐다. 손에 닿는 순간 착 감기는 느낌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 이게 바로 옥토이투로구나. 서리는 감탄했다. 전설에 따르면 백운 선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비한 흙을 찾아 떠났다고 했다. 그가 이곳에 정착한 이유가 바로 이 흙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흙이라면 만들 수 있어. 백운 선생이 다 이루지 못한 꿈을. 문수는 황홀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이는 흙반죽을 떼어내어 조물조물 빚기 시작했다. 물레도 없이 오직 손 감각만으로 빚어내는 그릇이었지만 그 형태는 완벽에 가까운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서리는 숨을 죽이고 동생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문수의 손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고 춤을 추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문제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백가죽이 등딱지에 붙을 지경이었다. 문수야, 내가 여기서 흙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먹을 것을 좀 찾아오마. 서리는 동굴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문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누님. 바람 냄새가 매서워. 멀리 가지는 마. 서리는 동굴 밖으로 나갔다. 눈 덮인 숲은 여전히 험하고 추웠지만 어제의 공포와는 달랐다. 살아야 한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덤불을 헤치며 마른 나무 열매나 템뿌리 같은 것을 찾았다. 다행히 동굴 근처 양지 바른 곳에서 겨울을 난 산도라지와 웍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보잘것없는 식량이었지만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동굴로 돌아온 서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차를 구웠다. 구수한 냄새가 동굴 안에 퍼지자 문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것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문수는 검게 그을린 입가에 묻은 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서리는 그런 동생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몫을 슬그머니 문수 쪽으로 밀어주었다. 배를 채운 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동굴 생활을 시작했다. 서리는 백운비록을 소리내어 읽어주었고 문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흙은 3번 거르고 물은 9번 갈아주어야 한다. 불은 성난 호랑이처럼 다루되 달래는 것은 어미가 아이를 안듯이 해야 한다. 어려운 구절이 나올 때마다 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흙을 만지작거렸다. 누님력이 적힌 유약 만드는 법. 잿물을 낼 때 참나무만 쓰는 게 아니래. 떡갈나무 잎을 태운 재를 섞어야 비취색이 난대. 문수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비법을 터득해 나갔다. 서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문수는 단순히 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행간에 숨겨진 뜻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천재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리라. 어느 날 문수는 동굴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마를 발견했다. 백운 선생이 생전에 쓰던 실험용 가마였다. 크기는 작았지만 구조가 정교하고 튼튼했다. 누님, 이 가마에 불을 지피고 싶어. 내가 만든 그릇을 구워보고 싶어. 문수의 눈빛이 간절하게 빛났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나무는 내가 구해오마. 서리는 매일 숲을 뒤져 외감을 모았다. 손이 부르트고 어깨가 짓눌려도 힘들지 않았다. 문수가 빚은 그릇들이 하나둘씩 동굴 한쪽에 쌓여가는 것을 보는 낙으로 버텼다. 문수의 그릇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아름다워졌다. 처음에는 투박한 사발이었으나 점차 매병 주전자, 향로 등 다양한 기물들이 탄생했다. 아이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수로는 동굴 안을 환하게 밝히는 듯했다. 드디어 첫 가마를 여는 날이 왔다. 문수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불을 지폈다. 서리도 옆에서 잠을 쫓으며 도왔다. 가마의 불길이 잦아들고 열기가 식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처럼 길었다. 마침내 문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열었다. 후끈한 열기와 함께 맑고 영롱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누님, 보여 어때? 잘 나왔어. 문수는 안달이 나서 물었다. 서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가마 안에는 백옥처럼 하얗고 윤기 흐르는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백자였다. 장판서 댁에서 보던 그 어떤 그릇보다도 아름다웠다. 세상에, 문수야, 네가 해냈어. 정말 아름다워. 눈이 부실 정도야. 서리의 말에 문수는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백운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이야. 아이는 허공을 향해 꾸벅 절을 했다. 서리는 그릇 하나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투명하게 빛나는 표면. 위로 문수의 지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영광의 상처이자 위대한 장인의 탄생을 알리는 징표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수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누님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더 완벽한 그릇을 만들고 싶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릇. 슬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씻어주는 그릇을 만들 거야. 아이의 포부는 동굴 천장을 뚫을 듯 높았다. 그날 이후로 동굴은 거대한 공방이 되었다. 낮에는 흙을 빚고 밤에는 불을 지피는 나날이 이어졌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숲속의 동물들도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져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서리와 문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흙과 불과 싸우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들의 실력은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백운 선생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발소리였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발소리. 문수야, 숨어라. 누군가 오고 있어. 서리는 문수를 동굴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입구 쪽을 지켰다. 올 것이 온 것인가? 장판서, 댁, 하인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일까? 덤불이 흔들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었다. 등에는 커다란 보찜을 지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그는 동굴 입구에 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중얼거렸다. 이 깊은 산속에서 가마 냄새가 나다니. 내가 노망이 든 게야 아니면 도깨비 장난인가. 노인의 눈빛이 서리와 마주쳤다. 서리는 숨을 죽이고 노인을 노려보았다. 그 노인은 바로 오래전 백운 선생을 모셨던 시종이었다. 주인이 사라진 뒤 전국을 떠돌며 주인의 흔적을 찾고 있던 충직한 종. 그가 우연히 아니 운명처럼 이곳 귀곡에 발을 들인 것이다. 이 만남이 문수와 서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기 시작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귀곡의 동굴은 이제 번듯한 도요지가 되어 있었다. 낡고 허름했던 동굴 입구에는 비바람을 막을 차양막이 설치되었고 내부에는 크고 작은 가마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문수는 소년의 티를 벗고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으나 흙을 다루는 그의 손놀림은 신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서리 역시 성숙한 여인이 되었지만 고된 노동과 풍파로 인해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도련님 읍내 장터에 다녀왔습니다요. 백운 선생의 옛 종이었던 박노인이 지게 가득 생필품을 지고 들어왔다. 그는 숲속에서 우연히 남매를 만난 후 그들의 충직한 손발이 되어주고 있었다. 박노인은 문수가 빚은 그릇을 몰래 내다 팔아 생계를 돕고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요즘 관아에서 진사첸사, 항아리를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왕실에 진상할 붉은 그릇을 구하지 못해 난리라더군요. 문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진사. 그것은 구리를 안료로 사용하여 붉은색을 내는 도자기로 불을 다루기가 까다로워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귀한 물건이었다. 불의 온도와 가마 안의 공기 흐름이 조금만 어긋나도 검게 타버리거나 녹색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문수는 오랫동안 그 붉은색에 매료되어 있었다. 진사라, 핏빛처럼 붉고 저녁놀처럼 아름다운 색이지요. 누님,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서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수를 바라보았다. 문수야, 그건 너무 위험해. 진사 유약은 독성도 강하고 다루기도 힘들다. 게다가
우리 형편에 귀한 구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문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어 했다. 또한 자신들을 버린 세상에 보란 듯이 최고의 작품을 내보이고 싶은 욕망도 컸다. 박 영감님, 구리를 좀 구해다 주세요. 제 목숨을 걸고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실험이 시작되었다. 문수는 밤낮으로 유약을 연구하고 가마에 불을 지폈다. 수없이 많은 그릇이 가마 속으로 들어갔지만 나오는 것은 실패작뿐이었다. 검게 그을리거나 흉측하게 일그러진 도자기들이 동굴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아니야, 이 색이 아니야. 이건 죽은 피 색깔이야. 내가 원하는 건 살아있는 붉은색이라고. 문수는 실패한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절규했다. 서리는 그런 동생을 묵묵히 지켜보며 뒷바라지했다. 쨉감을 구하고 흙을 거르고 유약 재료를 빻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트고 갈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지병인 기침은 날로 심해졌다. 각혈을 하면서도 동생이 걱정할까봐 숨죽여 우는 밤이 늘어갔다. 그녀의 생명력은 문수의 예술혼을 위해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문수는 마지막 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유약의 배합을 완전히 달리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진 느낌이었다. 박 영감님, 불을 더 세게 떼세요. 온도가 부족해 문수는 가마 앞에서 땀범벅이 되어 소리쳤다. 박 노인은 헐떡이며 장작을 밀어 넣었다. 가마는 폭발할 듯 굉음을 내며 타올랐다. 서리는 유약 단지 옆에서 휘청거리고 있었다.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날카로운 도구에 손바닥을 베이고 말았다. 아윽 붉은 선혈이 솟구쳐 유약 단지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희뿌연 유약 위로 붉은 피가 꽃잎처럼 퍼져나갔다. 서리는 기겁하며 피 묻은 손을 감추려 했다. 문수야, 미안해. 내가 실수를. 그때 문수가 다급하게 다가와 서리의 손목을 잡았다. 누님, 무슨 일이야? 피냄새가 나. 문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유약단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 냄새, 쇠 냄새와 비릿한 냄새. 바로 이거야. 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피가 섞인 유약을 찍어 맛을 보았다. 이거였어. 부족했던 건 바로 생명의 기운이었어. 아이는 광기 어린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안 돼, 문수야. 피가 들어간 유약을 어떻게 쓴단 말이냐. 서리가 만류했지만 문수는 듣지 않았다. 그는 피가 섞인 유약을 항아리에 바르기 시작했다. 붓끝을 타고 붉은 기운이 항아리 표면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항아리가 피를 마시는 듯한 기이한 광경이었다. 문수는 정성스럽게 유약을 입힌 항아리를 감아 가장 깊은 곳, 불길이 가장 뜨거운 곳에 안치했다. 가마문이 닫히고 다시 불과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가마가 우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포효가 아닌 여인의 통곡처럼 들렸다. 문수는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신이시여, 제 눈을 가져가셨으니 제발 이 그릇만은 살려주소서. 누님의 피와 눈물로 빚은 그릇입니다. 박 노인도 옆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가마를 지켰다. 사흘 밤낮을 꼬박 불을 떼고 다시 사흘을 시켰다. 드디어 가마 문을 여는 날이 밝았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문수가 천천히 벽돌을 드러냈다.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지만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영롱하게 새어나왔다. 박 노인이 횃불을 들이대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세상에, 이럴 수가. 박 노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가마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붉은색은 단순한 붉은색이 아니었다. 마치 핏방울이 눈보라.
속에 흩날리는 듯한 처연하면서도 고귀한 붉은색이었다. 붉은 바탕 위에 흰 구름 같은 무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더했다. 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더듬었다. 매끄러운 표면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성공이다. 성공했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누님 이 색깔, 누님의 피가 만든 색이야. 이름을 혈우혈우라고 짓겠어. 피에 비가 내린다는 뜻으로. 문수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서리도 감격에 겨워 문수를 안았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고생했다, 문수야. 정말 고생했어.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갈 수 있겠구나. 서리의 손바닥에 난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았다. 이 그릇 하나면 장판서 가문의 콧대를 꺾고도 남을 것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촐한 축하연을 열었다. 박노인은 자신이 구해온 술을 한 잔씩 돌렸다. 도련님 이 그릇을 관아에 가져가면 대박이 날 겁니다. 장판서 댁에서 납품하는 그릇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요. 박노인의 말에 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관아로 바로 가지 않을 겁니다. 더 높은 곳, 임금님이 계신 한양으로 보낼 겁니다. 문수의 계획은 대담했다. 지방 관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실에 진상하여 능력을 인정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장판서의 방해를 피하고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었다. 서리는 동생의 당찬 포부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맹인이라 무시받던 아이가 이제는 천하를 호령할 대장부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짐을 꾸렸다. 혈우 항아리를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고 여정을 떠날 채비를 했다.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다. 숲을 나서기 전 문수는 동굴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백운 선생님 지켜봐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오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아침 햇살만이 고요히 머물렀다. 동굴 안의 백골 쉬쉬는 마치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서리와 문수 그리고 혈우 항아리,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들이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는 날이었다. 고을 전체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실려왔기 때문이었다. 장판서댁은 발칵 뒤집혔다. 지난 5년간 조정에 진상했던 도자기들의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질타를 받아오던 터라. 이번 감찰은 가문의 존폐가 달린 중차대한 일이었다. 장판서는 아랫사람들을 닥달하며 창고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죄다 꺼내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게 최선이냐. 이따위 조잡한 백자를 진상품이라 내놓겠다는 게야. 장판서가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변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송구하옵니다. 대감 마님. 가마 온도가 고르지 못해 유약이 제대로 녹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더 주시면. 변수의 변명에 장판서는 혀를 찼다. 문수가 떠난 뒤로 가마터의 흙과 불은 주인을 잃은 듯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천재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한편 마을 장터의 허름한 주막에는 남루한 옷차림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서리와 문수, 그리고 박노인이었다. 그들의 탁자 위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둥근 물체가 놓여 있었다. 도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들이 도련님을 알아보면 해코지할지도 모릅니다.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문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 그릇이 저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국밥을 먹던 허름한 선비 하나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 자락은 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형형했다. 선비는 짐짓 취한 척하며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보아하니 귀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듯한데 구경이나 좀 시켜주시오. 내 안목이 제법 있소이다. 박노인은 경계하며 보자기를 숨겼지만 문수가 조용히 제지했다. 보여드리세요. 그릇은 사람의 눈을 타야 빛이 나는 법입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다. 그러자 주막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했다. 핏빛처럼 붉으면서도 영롱한 광채를 뿜어내는 진사 항아리. 혈우가 그 자태를 드러냈다. 선비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항아리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유심히 살폈다. 이것은 진사가 아니오.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는 그 붉은색을. 어찌 이런 시골 장터에서. 선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빚은 것입니다. 문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선비는 문수의 눈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자네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찌 불의 색을 안단 말인가. 문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눈으로 보는 색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으로 느끼는 온도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붉은색은 제 누님의 피와 눈물, 그리고 제 한흔이 섞인 색입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관아 마당에서 진상품 품평회가 열린다지. 그때 이 그릇을 들고 오게나. 내 자네의 솜씨를 다시 한번 보고 싶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고을 현감과 관리들이 도열한 가운데 장판서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진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었다. 그는 뇌물을 써서 미리 현감의 입을 막아둔 터라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 믿고 있었다. 역시 장판서 댁의 백자는 천하일품이구려. 때깔이 아주 곱소. 현감이 짐짓 감탄하는 척하며 장단을 맞췄다. 그때였다. 잠깐 그 품평, 잠시 미루시지요. 군중을 해치고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어제 주막에서 만났던 그 허름한 선비였다. 현감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관아 행사에 끼어들다니. 여봐라. 저 미친 자를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선비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가 개벽하듯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역졸들이 들이닥치고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떨어뜨렸다. 현감과 장판서는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다. 암행어사라니. 장판서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선비는 더 이상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다. 위엄서린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현감의 앞으로 걸어갔다. 백성을 돌봐야 할 관리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짜 그릇을 진상품이라 속여 왕실을 능멸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는 장판서가 내놓은 백자 항아리를 발로 찼다. 쨍그랑 항아리가 깨지며 두꺼운 유약 아래 감춰져 있던 잡티와 기포들이 드러났다. 이따위 것을 명품이라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어사의 호통에 장판서는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 고을에는 더 이상 쓸만한 도공이 없어. 도공이 없다. 어사는 코웃음을 쳤다. 천만의 말씀. 내가 어제 이 고을에서 천하제일의 명기를 보았다. 여봐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들여라. 어사의 명에 따라 문이 열리고 서리와 문수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장판서와 조씨 부인은 눈을 의심했다. 5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남매가 그것도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너희들은 조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문수는 박노인의 도움을 받아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혈우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햇빛을 받은 항아리는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 붉게 타올랐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게 도자기란 말인가? 보석이 아니고 현감조차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 그릇은 무엇이냐? 어사가 물었다. 문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이 5년 동안 귀곡의 동굴에서 피와 눈물로 빚은 혈우라 하옵니다. 탐욕과 오만으로 더러워진 이 땅에 도예를 씻어내고자 만들었습니다. 문수의 목소리는 가마터에 쩌렁쩌렁 울렸다. 장판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이 쫓아낸 눈먼 아이가 자신을 파멸시킬 비수를 들고 돌아온 셈이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판서를 노려보았다. 보아라, 네가 버린 이 아이가 진정한 장인이다. 내 놈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니 실로 눈먼 자는 저 아이가 아니라 바로 너로다. 어사의 일갈은 장판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변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장판서 가문의 횡포에 시달렸던 그들에게 문수의 등장은 구세주와도 같았다. 장씨, 일가는 들어라. 너희는 그동안 양민을 수탈하고 국법을 어겼으니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 100대에 처한다. 어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장판서와 조씨 부인 그리고 변수를 포박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구인데 조씨 부인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문수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으나 문수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문수는 서리의 손을 꼭 잡았다. 누님, 이제 됐어. 우리의 고통은 끝났어. 두 남매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어사는 문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자네의 재주를 이 고을에만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세. 전하께서 자네의 그릇을 기다리고 계실 걸세. 그것은 어명이나 다름없는 제안이었다. 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누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가서 조선의 도예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문수와 서리는 관할을 나섰다. 5년 전 쫓겨나던 비참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환송이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이제 그들은 좁은 동굴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조선 최고의 장인이 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한양의 궁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사홍원 스겐윤의 새로운 책임자인 번조관을 임명하는 날이었다. 편전에는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었고 어좌에 앉은 임금의 시선은 단상 아래 엎드려 있는 한 청년에게 머물러 있었다. 비단 관복을 차려입었으나 눈을 가린 하얀 천이 인상적인 그 청년은 바로 문수였다. 임금은 곁에 놓인 혈우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짐이 수많은 보물을 보았으나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붉은 빛은 처음 보노라. 이는 단순히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장인의 혼으로 빚은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문수가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은 그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고 조선 최고의 도공임을 만천하에 공포했다. 편전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리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쳤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헛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루한 노비가 아니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고개를 든 대도공의 누이이자 후원자였다. 세월은 다시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문수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명나라에까지 퍼졌다. 그가 만든 그릇은 부르는 게 값이었고 사홍원 분원은 문수에게 배우려는 제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문수와 서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었다. 자신들을 품어주었던 귀곡의 동굴, 그리고 스승인 백운 선생의 유해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부채감이었다. 누님, 이제 돌아가 볼 때가 된 것 같아.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곳에 제대로 된 가마를 짓고 싶어. 문수의 제안에 서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금메이 환양, 징이, 할상이, 라지 않느냐. 우리를 괄시했던 그 땅에 당당하게 다시 서보자. 두 남매는 화려한 가마 행렬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옛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다. 장판서 일가가 몰락한 뒤 마을은 활기를 잃었고 으리으리했던 장판서의 기와집은 잡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을 보고 웅성거렸다. 저게 누구래 한양에서 온 높은 분인가 봐. 그들 중 누구도 그 높은 분이 10여 년 전 쫓겨난 맹인 소년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행렬이 폐가 앞을 지날 때였다. 다 찌그러진 대문 앞에서 거짓골을 한 노파와 중늙은이가 지나가는 행렬을 향해 손을 벌렸다. 나으리 밥 한 술만 적선해 주십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요. 때가 꼬질꼬질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그들은 다름 아닌 조씨 부인과 장판서였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병들고 늙은 60만이 남아 있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서리가 내렸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끌렸다. 조씨 부인은 눈앞에 나타난 귀부인의 미모와 기품에 눌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한 푼만 줍쇼. 비굴하게 비는 그 목소리에 서리의 가슴 속에서 묵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들이 내 동생을 짐승 취급하고 나를 짓밟았지.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시켜 매질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문수가 다가왔다. 그는 지팡이도 없이 정확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왔다. 목소리가 많이 쇠하셨습니다. 마님, 그리고 대감 마님. 문수의 목소리에 장판서와 조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문수의 눈을 가린 하얀 천을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너는 설마 문수냐? 장판서의 입이 딱 벌어졌다.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은 바닥에 머리를 림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 대감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서리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복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수는 조용히 그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일어나십시오. 문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당신들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들에게 충분한 벌을 내리셨으니까요. 탐욕은 불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것을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문수는 하인을 불러 쌀 2가마니와 따뜻한 옷을 내주라고 명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든 떠나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은 참회하며 사십시오.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장판서와 조씨 부인은 감동과 수치심의 눈물을 흘리며 연신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은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다. 서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문수야,
정말 괜찮은 거냐?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 했던 원수다. 문수는 미소를 지었다. 누님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하잖아. 그리고 내 그릇에는 원한을 담고 싶지 않아. 이제는 희망만 담고 싶어. 두 사람은 귀곡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음산한 숲이 아니었다. 문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도공들이 모여들어 활기찬 도예촌으로 변모해 있었다. 동굴 앞에는 백운 선생을 기리는 사당이 번듯하게 지어져 있었다. 문수와 서리는 사당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선생님 다녀왔습니다. 당신의 흙과 불이 세상을 밝혔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두 남매는 언덕 위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평화로웠다. 문수가 서리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했던 누이의 손은 이제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는 변함이 없었다. 문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기신 유언을 떠올렸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정은 피보다 진하다. 누님 고마워. 누님이 없었다면 나는 차가운 눈밭에서 얼어 죽었거나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았을 거야. 누님이 나의 눈이었고 나의 불이었어. 문수의 고백에 서리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동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니다, 문수야. 네가 나를 살게 했다. 네가 빚은 그릇이 나의 희망이었단다. 어디선가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문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둠이 아닌 찬란한 빛만이 가득했다. 시련의 겨울을 지나 고통의 불을 견디고 탄생한 보석 같은 그들의 인생이 그곳에 있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다시 가마의 불을 지필 것이다. 그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를 것이다. 두 남매의 사랑처럼